한소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의 좁은 골목을 지나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검정색 트렌치코트와 단정한 머리카락, 손에 든 중고 서류 가방. 어디서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한소연, 29세, 학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위 없음, 직업, 한국재단 사무보조. 그러나 그 모든 정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한국그룹 창업주고 고 한지태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남긴 것은 수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재단, 그리고 그의 유언 한마디였다. 소연아, 너는 세상이 만든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가치는 너 자신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소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의 이사장 직책을 거절하고 실무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르도록 가명을 쓰고 이력서에도 학력란을 비워둔 채 그 선택은 그녀를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그녀는 견뎠다. 사랑도, 일도 오직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었으니까. 그날도 재단의 작은 회의실 안, 소연은 담당 프로그램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목록과 의료진 명단을 확인하던 중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한국재단인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환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긴 팔을 걷은 셔츠, 군더더기 없는 말투, 그리고 헌신적인 눈빛. 그는 분명 의사였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서울의료원 내과 전공의인데 이번 강원도 봉사활동에 자원해서 왔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소연은 약간 당황하며 악수를 받았다. 한소연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시기로 한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시군요. 네, 사실 예전부터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단순한 커리어를 위한 이력이 아닌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떨림이 일었다. 태백에서의 봉사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아이들의 건강검진부터 노인들의 만성질환 상담까지 짧은 3일이었지만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에서도 소연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진료할 때만큼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진지했고 모든 환자에게 같은 눈높이로 다가갔다. 야외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진료를 본 후에도 아이들과 웃으며 놀아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녁마다 소연과 민주는 봉사팀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소연 씨는 대학을 어디 나왔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연은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대학 안 갔어요. 고졸이에요. 그냥 다른 길을 택했어요.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요. 대단해요. 그 순간 소연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솔직한 나로 숨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봉사가 끝난 후 민주는 연락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데이트는 단출했지만 따뜻했다. 공원 산책, 도서관, 재래시장. 민주는 소연의 소박함을 사랑했고 소연은 그의 배려와 겸손함에 마음을 열었다. 몇 달 뒤 민주는 소연을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엄격하세요. 교수님이시고 기대치도 높고 하지만 너를 보면 마음에 드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소연은 불안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고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믿음에 기대어 그녀는 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 집에서의 첫 만남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한소연은 강민준의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다른 집들과 달리 유난히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진 3층짜리 단독주택이 눈앞에 있었다. 문 앞 정원에는 잘 가꿔진 장미 화단과 작은 분수가 있었다. 평범한 가정집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권위와 성취를 증명해 온 공간 같았다. 민주는 그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좋은 분이야. 마음만 열면.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이제야 왔구나. 그녀 앞에 선 이는 강유애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그리고 병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단발머리와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소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유혜란의 눈빛이 순식간에 그녀를 훑었다. 겉모습은 단정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장 소연의 내면을 파고드는 듯 날카로웠다. 그래, 들어와요. 저녁 식탁에는 은빛 촛대와 고급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유혜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그 옆에 앉으며 소연을 소개했다. 엄마, 이분은 한소연 씨예요. 재단에서 같이 봉사활동하다가 알게 됐어. 유혜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없었다. 재단이라. 어떤 재단이죠? 한국재단이라고. 유료 봉사 쪽 지원을 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거기. 들어본 적 있네. 그런데 소연 씨는 전공이 뭐였죠?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소연은 이미 예상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만 마쳤습니다. 포크를 들던 유혜란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렇군요.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왔다는 게 좀 의외네요. 민준이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엄마,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소연 씨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민준아, 유혜란은 아들의 말을 잘랐다. 내가 의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동반자가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식사는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유혜란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전에요. 그럼 혼자 살아왔다는 건데 대단하네요. 하지만 안정된 배경이 없는 건 사실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과 폄하가 섞인 결코 순수하지 않은 어투였다. 민주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소연 씨를 초대한 건 서로 알아가자는 자리잖아. 그러나 유혜란은 아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민준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지. 엄마는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원할 뿐이야. 그 말은 곧 소연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언과 같았다. 저녁이 끝나고 소연은 민준과 함께 집을 나섰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더 차가웠다. 민준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준 씨, 문제는 시간이 아니야.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았어. 소연 씨. 괜찮아. 나는 이미 익숙해.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이런 시선을 받아왔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그 시선을 느꼈으니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날 밤 소연은 홍대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강민준이 건네준 꽃다발이
아직 시들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오로지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결국 누군가의 무기로 돌아와 그녀를 찌른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민준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일 게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답이었다. 나는 이렇게까지 숨기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할까?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화려하고 찬란했지만 그 불빛 저편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소연은 그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곳에서는 강유애란 교수가 주최하는 유료인 친목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각 병원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의사들과 교수들이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날 유혜라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강민주는 모임의 가장 젊은 참석자였고 그의 곁에는 한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오히려 소박하게 보였다. 저분이 민준 씨 여자친구라면서요? 네, 그렇대요. 그런데 어디 대학 출신이라고 했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연회장을 가르며 오갔다. 소연은 그런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몸 어딘가에서 점점 긴장이 쌓여갔다. 모임은 겉으로 보기엔 우아했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유혜라는 좌중이 보는 앞에서 교묘히 질문을 던졌다. 소연 씨, 요즘은 다들 유학을 다녀오거나 석 박사 과정을 밟는데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은 사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당신은 그런 길을 밟은 적 없지 않느냐를 확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배우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다. 민준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소연 씨는 재단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하기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경험 아닐까요? 그러나 유혜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세상은 학위와 이력을 보는 곳이란다. 특히 내가 의사로서 살아가려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그런 시대란다. 그때 한 참석자가 웃으며 거들었다. 하하, 소연 씨, 요즘은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도 잘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학위 따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과도 더 쉽게 어울리실 수 있겠죠. 말은 친절한 듯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선 긋기가 담겨 있었다. 너는 아직 이 자리에 완전히 설 수 없어. 소연의 손이 떨렸다. 포크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준이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소연이 먼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민준 씨, 저는 누군가의 검증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당신 옆에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소연은 정중히 인사하고 홀을 나섰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자 화려한 조명과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소연 씨,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니, 받을 용기가 없었다. 밖으로 나가니 밤의 서울거리가 눈부시게 밝았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녀는 오히려 더 외로웠다. 그날 밤, 소연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작은 원룸의 책상 위에는 오늘 행사에서 받은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강민준 동반인 한소연. 그 이름표를 바라보며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동반인으로만 불릴까? 나는 언제쯤 내 이름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어 감춰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걸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한국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로 지어진 30층 규모의 건물, 그녀가 진짜 소속된 세계였다. 그동안은 직원 신분으로 이곳을 드나들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재단 이사회는 오랜만에 한소연, 본명으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숨겨왔던 이름을 다시 꺼내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소연아, 너는 내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한소연은 호텔 연회장을 떠난 그날 밤 휴대전화를 꺼두었다. 진동과 벨소리가 몇 번 울렸지만 더 이상 받을 용기가 없었다. 민준이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 어머니를 설득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 끝에 마주할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타고 강남 테헤랄로에 있는 한국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30층 규모의 빌딩.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던 이곳은 그녀에게 늘 익숙하면서도 낯선 장소였다. 그동안 그녀는 단순한 사무보조라는 신분으로 이곳을 드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의실 안, 중후한 분위기의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아버지 한지태 회장을 모셔왔던 사람들이었다. 소연이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소연 양. 한 임원이 눈을 크게 떴다. 여긴 어떻게? 오늘부터 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한소연은 이미 법적으로 한국재단의 이사장이자 한쿠크 그룹 사회공헌 부문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그 지위를 일부러 숨긴 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그것은 세상의 눈에선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그녀에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재단을 이끌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놀람과 기대가 섞인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몇몇은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소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류 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강남병원 지원 계획안이었다. 이 병원은 유혜란 교수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지원이라 소연은 자료를 넘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지원이 얼마나 많은 의료봉사와 연구에 쓰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느낀 모멸감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지원 계획서에 사인을 했다. 단, 그것은 중단이라는 결재였다. 결정은 곧바로 실행되었다. 강남병원 측에는 한국재단의 공식 통보가 전달되었다. 다음 분기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며칠 후 유혜란 교수실. 뭐라고요? 중단한다고? 유혜란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몇 년간 함께 해왔는데. 병원 행정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재단 쪽에서 직접 통보가 왔습니다. 새 이사장이 취임했는데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 이사장. 그게 누군데? 그 질문에 행정팀장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했다. 한소연 씨라고 합니다. 순간 유혜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했지?
한소연. 한편 민주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그 소식을 접했다. 아, 들었어. 한국재단에서 지원 끊는다더라. 그거 엄청난 타격이래. 수술 장비 도입도 다 중단됐대. 동료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다. 소연.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무슨 말이라도 할 기회를 줘.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소연은 본사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불이 켜진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사진틀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소연을 안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 아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어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것은 선택의 문제야. 나는 단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내 재단의 가치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뿐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울 코엑스에서 대규모 의료 컨퍼런스가 열렸다. 한국재단의 새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연단에 오르는 날이었다. 수백 명의 의사와 연구자,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강유혜란 교수와 민준도 자리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 걸린 현수막에는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한국재단 이사장, 한소연.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조명이 천천히 무대 중앙을 비추었다. 한소연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왔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발걸음. 민주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이름, 진짜 자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한소연 그 자체였다. 서울 코엑스 국제회의장, 그 넓은 홀 안에는 수백 명의 의사, 연구자, 언론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매년 열리는 의료 컨퍼런스였지만 올해는 유난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재단의 새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강민주는 행사장 뒤편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전까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사장, 한소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쳤다. 단정한 검은색 수트를 입은 소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동안 숱한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유혜란 역시 앞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놀람과 불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화려한 학위나 이력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오랫동안 제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이력서에 적힌 줄 몇 개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회의장 뒤편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재단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름값과 명성만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환자와 사회를 위하는 기관과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
강남병원과의 협력은 전면 중단됩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앞줄에 앉아있던 유혜라는 굳은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주변 교수들과 의사들이 서로 수근거렸다. 뭐라고? 강남병원 지원을 끊는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유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다만 입술을 굳게 다물며 소연을 노려보았다. 민준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어머니와 소연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긴장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긴장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학력과 배경에 얽매여 있던 사회에 던져진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환호였다. 그러나 민주는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그는 무대 위의 소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삼켰다. 행사가 끝나고 회의장 밖으로 나온 순간 그는 소연을 붙잡았다. 소연 씨. 그녀가 돌아섰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피로와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민준 씨.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왜 숨겼던 거야? 소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민준 씨는 내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똑같이 사랑했을까?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소연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숨겼던 이유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기준 앞에서 평가받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제는 달라.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자리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언론은 일제히 한국재단 새 이사장 한소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무학력 이사장의 파격 선언. 하기보다 행동을 택한 지도자. 강남병원 지원 중단. 그 배경은? 세상은 그녀를 향해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쓸쓸했다. 민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유혜라는 병원 집무실에서 재단의 통보문을 다시 읽으며 분노를 삼켰다. 감히 내 병원과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동시에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며칠 전 그 자리에서 던진 말들이 떠올랐다. 세상은 하기를 본다. 배경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 그 말이 결국 소연을 자극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소연은 한밤중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혹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켜봐 주셨을까?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옳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자신을 부정하지는 않으려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앞으로의 싸움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한소연의 선언은 순식간에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남병원은 수년간 한국재단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기에 지원 중단 소식은 곧바로 병원 재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언론은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한국재단, 강남병원 지원 중단. 배경은? 의료계 권력 구도 흔들리나. 무학력 이사장, 과감한 칼날. 언론은 무학력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붙이며 그녀의 파격적인 이력을 조명했다. 일부는 그녀를 혁신의 아이콘이라 칭송했지만 일부는 경험 없는 지도자라며 비판했다. 강남병원 내 회의실.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단 지원이 끊기면 연구비와 장비 구입이 모두 중단됩니다. 병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혜라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말을 이었다.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겠군요. 병원장조차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알았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유해란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병원 내부 분위기도 점점 그를 옥죄어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소연이었다. 그녀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했다.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서 있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다.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그는 병원 인사과에 찾아가 정근을 요청했다. 강원도 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싶습니다. 인사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은 작은 도시의 병원으로 발령받았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대신 상과들이 어우러진 한적한 풍경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아이들의 웃음, 노인들의 감사 인사 속에서 그는 다시 의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메시지함에는 수십 통의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다.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소연 씨, 미안해. 한 번만 얼굴을 보여줘. 그냥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 한편 소연은 재단 본사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냈다. 수많은 인터뷰와 회의, 새로운 지원 계획 수립.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지쳐갔다. 늦은 밤 집무실에서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따뜻한 손길. 그러나 동시에 기억났다. 연회장에서 자신을 향하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가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숨기며 사랑받고 싶지는 않아. 몇 달 뒤 그녀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새롭게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의 사명은 화려한 병원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론에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시에 강남병원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곳은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첫 현장이었다. 임시진료소에서 주민들에게 약을 나누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연의 얼굴에는 모처럼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진료소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의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커튼 너머에서 나온 이는 다름 아닌 강민준이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고 그러나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소연 씨.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소연은 일부러 민준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결국 작은 마루방 한쪽에서 둘은 마주 앉게 되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여기로 왔어. 그날 이후 많은 걸 생각했거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우리
굳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꼭 해야 해. 나는 그때 너무 약했어. 너를 지켜야 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지. 그래서 후회했어.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다. 후회는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더 말하려 했지만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나는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민준 씨는 당신의 길을 가야 해요. 그녀는 차갑지 않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를 넘어 더 큰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의 재회 이후 한소연은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지방 의료 인프라 지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도시보다 시골을 택한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조명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화려한 주목 속에서도 소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민준과의 만남은 오래 묵혀있던 감정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의존적이지 않았고 스스로의 길을 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한국재단은 대규모 포럼을 준비했다. 주제는 학력과 리더십의 미래. 학위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 당일 수천 명의 청중과 언론이 모였다. 소연은 무대에 올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리에서 평가받고 심지어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마저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학위는 한 사람의 도구일 뿐 그 사람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중의 눈빛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래 종이 위에 증명서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스스로 배워가며 길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진짜 가치를 보았습니다. 한국재단은 앞으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전 회의장이 뜨겁게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언론은 소연을 무학력 이사장의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다루었다. 젊은 세대는 열광했고 인터넷에는 그녀의 발언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학위를 무시한다는 건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사회를 이끄는 건 문제다. 찬반이 갈리는 목소리 속에서 오히려 그녀는 더 큰 상징이 되어갔다. 며칠 뒤 그녀는 강의 요청을 받았다. 고려대학교에서 사회적 리더십 과목의 특별 강연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대학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대학 강단이야말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강연 당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단의 이사장 한소연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학력일 겁니다. 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어떻게 넘어서는가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불안했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강연이 끝난 뒤 강의실 뒤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바로 유혜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은 순간 놀랐지만 곧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혜라는 학생들이 모두 나간 뒤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흔들림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유혜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가진 가치를 보지 못했어. 오직 학력과 배경만을 봤지. 하지만 오늘 내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얼마나 좁은 틀에 갇혀 있었는지 알겠더구나. 소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교수님, 저를 이해해 주신다니 감사하지만 제가 바란 건 애초에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옳았다. 그리고 나는 틀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은 단번에 허물어질 수 없었지만 분명 균열이 생겼다. 그날 밤 소연은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보낸 감사 카드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나의 이름으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엔 그 불빛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불빛은 더 이상 그녀를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민준의 얼굴이 남아있었다. 강원도에서 마주쳤던 순간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변했고 성장했다. 그럼에도 소연은 알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더라도 나는 나로서 서 있을 거야. 그때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 한소연은 여전히 숨가쁜 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한국재단은 그녀의 지도 아래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드물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일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강연 이후 유혜란과의 대화가 주었던 울림은 컸다. 적어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배경이 없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누구도 그녀를 그냥 소연으로 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이사장 한소연으로만 대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강원도의 한 산간 마을로 출장을 갔다. 한국재단이 새롭게 시작한 의료사각지대 지원 사업의 현장 점검이었다. 좁은 도로를 따라 버스를 타고 들어간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임시로 세운 하얀 천막 진료소 안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소연은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다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커튼 너머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하얀 가운 소매를 걷어붙인 채 주민들에게 약을 건네는 모습은 진지했고 그 어떤 포즈도 아니었다. 소연과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갔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연 씨.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재해가 주는 떨림과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죄었다.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눴다. 소연은 민준과 마주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작은 마루방 한쪽에서 둘은 나란히 앉게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여기에 오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민준 씨, 우린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 나는 여전히 내가 그립다.
소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그리움이 있었지만 다시 그 감정에 자신을 내맡길 수는 없었다. 민준 씨, 나한테 사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외로워도 혼자 가야 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눈빛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동의하는 듯 흔들렸다. 그날 밤, 소연은 마을의 작은 여관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산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여야만 할까? 혹시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그녀는 단순히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짊어진 존재였다. 다음 날 지원 활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순간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버스 정류장 앞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 사이에서 그는 말했다. 소연 씨, 나도 내 길을 가야 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언젠가 내가 너무 지쳐서 혼자가 힘들 때, 그때는 날 피하지 말아줘.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소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민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온 소연은 다시 일상에 몰입했다. 하지만 이번 재회는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잊을 수 없었고 동시에 그를 붙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더욱 단호히 말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사랑보다 먼저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수많은 회의와 강연, 인터뷰 속으로 몸을 던졌다. 몇 주 뒤 한국재단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녀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름하여 빛의 학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자리에서 소연은 말했다. 저는 학이 없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민준과의 인연이 끝났든 이어지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그의 눈빛이 잔잔히 남아있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 빛의 학교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한국재단은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과 이주 노동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선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업과 단체들이 앞다투어 후원에 나섰고 언론은 한소연을 희망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하지만 모든 박수갈채가 환영만은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는 언제나 반발을 동반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그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학력 없는 리더,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인기 영합주의 아닌가? 심지어 재단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서서히 커졌다. 오랫동안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해온 임원들은 소연의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우린 이 사장이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은 좋지만 재단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소연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다. 재단은 안정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유혜라는 병원 사무실에서 재단과 관련된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표정은 복잡했다. 예전 같으면 분노만 남았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연은 더 이상 단순히 배경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시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유혜란 자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졌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언젠가 아들 민준이 왜 그렇게 소연을 지키려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민준은 여전히 강원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진료와 봉사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틈만 나면 뉴스 속에서 소연을 찾아보았다. 기자회견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는 그녀의 모습,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환호 속에서도 담담히 서 있는 모습. 그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과 그리움, 동시에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 이제는 내가 그녀 곁에 설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가을의 끝자락, 소연은 또 한 번 대규모 강연을 맡았다. 장소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수천 명의 청중이 몰린 자리였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말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많은 부족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의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무대 앞쪽에서 한 남성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결국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한국그룹 창업주의 딸이면서 왜 그걸 숨겼어?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남성의 말은 사실이었다. 소연이 본래 누구인지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진실이 이제 공개된 것이었다. 소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호흡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그룹 창업주의 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로 사랑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이름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다. 소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저는 특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제 진짜 삶을 찾아주었으니까요. 순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청중들 가운데 박수가 퍼져나갔다. 처음엔 몇몇이었지만 곧전 회의장이 흔들릴 만큼의 기립박수로 번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언론은 또다시 폭풍처럼 들끓었다. 이 사장의 숨겨진 출신, 특권을 버린 선택, 진정성인가 계산인가, 찬사와 의혹이 동시에 쏟아졌다. 소연은 다시 한번 세상의 도마 위에 올려졌다. 재단 내부에서도 혼란이 커졌다. 임원 중 일부는 그녀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개혁이 진정성인지 아니면 이미지 세탁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소연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눈속임에 불과한 걸까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소연 씨,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괜찮아?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믿을 거야.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내가 누구보다 알잖아. 그리고 그건 결코 거짓이 아니야. 그 순간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한소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은 지 며칠,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시끄러웠다. 누군가는 그녀를 특권을 벌인 혁신가라 칭송했고, 또 누군가는 계산된 위선자라 몰아붙였다. 진실은 하나였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재단 내부 역시 요동쳤다. 일부 임원은 소연의 지도력에 신뢰를 표했으나 일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 이상 대중의 인기만으로는 재단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민중과 통화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믿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재단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의 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숨기지 않고 제 방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재단의 존재 이유는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퇴를 표명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이내 한얼로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을 의심했소. 하지만 이제는 알겠네. 당신은 어떤 배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오. 그의 말은 곧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임원들 대부분은 그녀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재단은 다시 하나로 모였다. 며칠 뒤, 소연은 빛의 학교 첫 개교식에 참석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교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은 긴장된 목소리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꿈을 꿀 거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소연은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결국 여기서 답을 찾았구나. 그날 저녁, 행사장 밖에서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흰 가운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왔군요. 소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너는 이미 내 길을 찾았어. 그리고 나는 그 길 옆에서 함께 걷고 싶다. 소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그 또한 변해 있었다. 민준 씨,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힘들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떨림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소연 씨 아니, 한소연.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소연은 재단 사옥 옥상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배경도 아니야. 나는 내 이름으로 선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도 함께 걸을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미소는 흔들림 없는 것이었다. 몇 달 뒤, 한국재단은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빛의 학교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소연은 더 이상 무학력 이사장이 아닌 가치를 실천하는 리더로 불렸다. 언론의 칭찬과 비판은 여전히 공존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조용히 인사를 올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아빠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에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민중과 함께 걸어가던 길, 눈발이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민준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이 눈송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드디어 나 자신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